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떠한 경제 소식이 또 있는지, 어떤 기업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지 빠르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세린메이는 틀렸다. 자, 세린메이를 외치며 5월은 매도해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그거는 데이터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5월 달에는 증시가 안 좋은 확률이 꽤나 높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결국은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검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으며 여러분들이 왼쪽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세린메이가 맞나 싶더니 다시 쭉 올라가서 그 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달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31일 날 이뤄지는 미국 의회 표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때 혹시나 부채한도 리스크 이게 또 살아나게 된다면 증시는 잠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6월 FOMC가 이제 곧 열리는데 이때 혹시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한 번 더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증시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잘 해결된다면 증시는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가주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하지만 모든 게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항상 리스크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리스크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 6월 좀 지나서 증시가 더 오르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조금씩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 마녀공장 청약하셨죠? 자, 마녀공장의 기관 경쟁률이 잘 나왔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 일반 투자자 경쟁도 치열했다고 하며 청약 증거금은 5조 원이 몰렸으며 오는 8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청약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배정수량이 0.75개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최대치 받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상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이제는 모두가 프로그래머. 자, 반도체와 AI 소식은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발 엔비디아 CEO가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보니까 야 이게 AI 시대구나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슨항 CEO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며 말만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 기릿이 이쪽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한때 우리가 코딩 배운다고 그게 열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론 AI가 그 정도 발전하는 데는 조금 걸리겠지만 코딩이라는 걸 굳이 배울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젠슨항 CEO는 그 자리에서 몇 개의 명령어를 넣으니까 팝송 하나를 작곡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작곡가는 물론 뭐 소설가, 만화가, 작가 등등등 정말 많은 직업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플러스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동시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AI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이쪽에 좀 관련돼 있다, AI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식을 떠나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렇게 AI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마약보다 GPU 구하기가 더 힘들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AI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걸 한 번 더 증명한 바 있었는데, 왜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주가는 이렇게 쭉 급등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룸버그, 한국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 야 나는 이게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정 관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노선이 현재 미국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선택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또한 한미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핵심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불편하지만 그 와중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혹시나 한국이 중국의 손을 매몰차게 거절한다면은 또다시 사드 보복 같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게는 조금은 악재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줄타기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정부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가 좋은 선택을 하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 사시나요? 전기요금 더 내세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봤더니, 지금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데 앞으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요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냥 서울 사니까 더 내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꽤나 명확하긴 하네요. 발전소가 있는, 그러니까 지방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송배전 비용이 싸서 전기요금을 싸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면 발전소가 멀리 있는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당연히 서울 쪽은 돈을 더 내라, 이러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야, 이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반발이 강하게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특별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요금은 얼마나 오를지, 또한 다른 지역은 요금이 좀 줄어들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하긴 하나. 자,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회장은 3사 합병을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시장이 안정되면 추진한다, 이러한 조건을 다룬 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증시가 꽤나 괜찮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주가도 최근 들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상승하는 흐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평선 또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합병 소식이 나오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셀트 안에서도 하반기에 합병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일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지금 증시 분위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셀트 친구들도 셀트리온 합병 이거를 기대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은행을 왜 사? 자, 과거부터 공부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는 은행이 오르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반대로 금리 인하기는 은행이 떨어지는 시기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대부분 맞아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은행 ETF의 주가 흐름을 봐도 작년 4분기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간 바 있었으며, 그리고 올해 초가 되니까 귀신같이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금리가 오르긴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은행주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기관은 은행주를 사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이렇게 사모으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봤더니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든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출 수요. 최근 들어 금리가 많이 높아서 야, 이거 대출하려면 좀 기다려야겠다, 나중에 좀 떨어지면 해야지, 이러한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가 한 번에 쭉 올라오면서 금리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양으로 승부 볼 수 있다, 이런 호재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인은 특히 카카오뱅크를 모으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은행주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 다른 은행은 모르겠고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은 은행주, 그러한 은행주는 충분히 담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아니면 1, 2년 동안 은행의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한번 시간 되신다면 기관들이 왜 은행주를 지금 현재 사 모으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핀란드는 전기가 공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는 과잉 전력 생산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하면은 그 전력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오히려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핀란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전기가 남아도나 봤더니 핀란드에서 나타난 봄 홍수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위가 높아지겠죠. 수위가 높아지자 수력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끼리 또 잘 몰랐는데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량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고 하며, 게다가 이 와중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도 올해 초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타이밍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전력 과잉 생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끼리 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핀란드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핀란드는 겨울이 길어서 그 추위를 겪는 기간이 좀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해야 되며, 그리고 플러스 중공업 비중이 커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 5위권 나라로 매우 큰 나라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진짜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는 ESS의 중요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전기가 나오면은 그냥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다음에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팔아도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ESS 여기에 대한 산업이 갈수록 커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수소 관련 생태계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또 치킨값 오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돼지고기랑 소고기 가격은 오르는 이 가운데 닭고기 가격도 오른다는 소식. 그 이유는 뻔합니다. 닭 사료비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닭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달 28일에는 3,953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달 26일은 4,224원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엔 키로당 3,286원이니까 전년 대비 28%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치킨값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여름 삼계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비싸서 못 먹겠다 라는 이야기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적자. 통계청의 가계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가 26%나 된다고 합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적자라는 거겠죠. 참고로 적자 가구는 그냥 쉽게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은 그런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커녕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에서는 적자 가구 비중이 62%나 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이겠죠. 앞으로 나중에 뭔가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나쁜 소식입니다. 카드사 대환대출 33% 증가. 대환대출이 뭔가? 바로 카드론을 연체한 고객을 재평가해서 대출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갚을 수 있겠네요. 조금만 연장해 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카드론을 연체한 고객이 많다는 소리니까요. 어쨌든 이 대환대출 잔액이 작년보다 33%가 늘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환대출 잔액은 작년부터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올해 들어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리볼빙 잔액 이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은 전년 대비 1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카드업계에 대한 건전성, 이거 카드업계에 문제 없는 거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하반기쯤에 시끌시끌 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공무원이 후회한다. 2030 공무원의 80%가 그만두고 싶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63으로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을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최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불만족한 이유가 뭔가? 바로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불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 엄청난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한 반면 공무원의 최근 3년 보수는 0.9%, 1.4%, 1.7% 이렇게만 인상된 바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맞춰 공무원 경쟁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줄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나 봤더니 그 중에 일부는 편의점 창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은 치킨집, 은퇴하면은 편의점 창업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20대 창업으로 편의점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3사의 20대 점주 비율이 전부 다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50대 이상 점주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을 창업을 해도 오히려 알바생보다 못 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왜 창업을 하는가 봤더니
일단 창업 비용이 많이 저렴합니다. 몇 천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 항상 우리가 가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장벽이 좀 많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일을 배우기도 쉽기 때문에 아마도 20대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20대의 점주가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제 20대는 조금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 등으로 자발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 상품도 도입하면서 주요 타깃층 공략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이 상품이 인기. 자,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상품이 진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데요. 그건 바로 장마 상품이라고 합니다. LF는 이달 1일부터 23일 자사몰 내 레인부츠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26배나 증가, 전달 대비 6배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피플럽 레인부츠는 예상 판매량을 350%나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신사에서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레인부츠 거래액이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곳인 지그재그, 여의도도 32배 증가, 레인코트도 39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여름에는 이렇게 레인부츠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빨리 사나 봤더니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올 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원하는 상품을 찾기도 힘들고 배송도 오래 걸려서 그냥 미리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유행도 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에어비앤비 허용. 자,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 나라 중에 내국인 이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이 이용하려면 규제의 샌드박스를 통해 지금 현재는 일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심 내에서 에어비앤비 사용하는 거 대부분 불법이란 소리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갈수록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셀프 주유소 비중을 보면은 2016년엔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 48.9%. 두 곳 중에 한 곳은 셀프 주유소라는 의미가 되고, 안 그래도 요즘 기름 넣으러 가면은 대부분이 셀프더라고요.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셀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당연히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계값이 많이 싸졌겠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람 쓰느니 그냥 기계 바꾸는 게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값은 대당 2천만원 수준인데 직원은 인당 월급이 200만원에 퇴직금, 각종 보험비 등 이런 것들을 다 치고 나면은 1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유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식당까지 파고들어서 식당을 가도 테이블 오더, 그 다음에 서빙 로봇 등이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률이랑 기르분들의 수익률이랑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은 6.3%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좀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마이너스 8% 수익률이라서 한 분기 만에 거의 대부분 회복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6.3%는 모든 걸 합친 겁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까지 전부 다 합친 거라서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주식만 보자면은 국내 주식은 12.4%, 해외 주식은 9.7% 수익률로 한 분기 만에 이 정도 벌었다는 거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2분기도 좋았을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러니 기분들 올해 들어서 수익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게 고민되신다면은 1분기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국민연금보다 높다면은 당연히 잘하고 계신 거고, 그 반면 좀 낮다, 국민연금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연금 1분기에 투자 잘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